국내 팬이 많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간 퀸의 대각선이 발간됐습니다. 책 제목이 의아했는데요. 소재가 체스라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체스 선수였던 두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서 역사를 이끄는 주체가 소수의 천재인가 아니면 군중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답하기 쉽지 않더군요. 이 소설은 팩트에 기반한 사실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미나 타냐토노트 등 작가의 기존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주인공이 소련의 KGB와 미국의 CIA 소속 정보원에게 스파이 소설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주인공들이 연관되는 사건들은 IRA 테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핵사태, 9.11 테러 등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이라 더욱 흥미롭습니다.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량은 600쪽 정도인데 재밌어서 책을 펼친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휴가지에서 읽을 책으로도 좋습니다. 평생 동안 인생을 건 대결을 펼치는 두 주인공은 호주 소녀 니콜 오코너와 미국 소녀 모니카 맥킨타이어입니다. 두 소녀는 나이도 비슷하고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들이죠. 집요하고도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체스를 잘 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콜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부자 아빠를 둔 반면에 모니카는 엄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점과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니콜은 집단과 군중의 힘, 모니카는 탁월한 개인의 힘이라고 믿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체스 전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니콜은 폰을 적극 활용합니다. 폰은 장기로 치면 졸이나 병으로서 한 번에 한 칸밖에 가지 못해서 아마추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물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니콜은 전 세계 폰들의 혁명을 일으켜서 킹들과 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전략을 실천합니다. 니콜이라는 이름도 그리스어의 인민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반면에 모니카는 위대한 개인이 역사를 이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톨이였고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안트로포비아 증세마저 겪습니다. 모니카는 체스 경기에서 퀸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퀸은 직선 방향과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기물입니다. 저도 체스를 할 때 퀸을 가장 중시하는데 체스를 두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거의 같은 생각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니카라는 이름의 어원인 모노는 그리스어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유년 시절 체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모니카가 시합에 패배한 후 니콜의 목을 조르면서 악연의 싹을 틔웁니다. 이때부터 니콜은 모니카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죠. 두 사람이 인생을 걸고 서로를 제거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런던 체스 대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대결은 모니카의 승리로 끝나는데 니콜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대회장에 폭탄 테러 신고 전화를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려는 체스 관객들이 뒤엉켜이면서 모니카 엄마가 군중들에게 깔려 사망하죠. 자신의 행동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는데도 니콜은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범죄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애인과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마저도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영국 정보기관 MI5 국장인 소피는 엄마를 죽게 한 장본인이 니콜이라는 사실을 모니카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격분한 모니카는 니콜을 함정으로 유인해서 MI5의 비밀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이 감옥은 테러범 전용 감옥이라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평생 나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니콜의 인생은 이걸로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막대한 돈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니콜의 재벌 아버지는 간수를 매수해서 니콜을 탈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소피 국장과 모니카는 니콜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공항에서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피 국장은 니콜 아버지가 쓴 총에 맞아 죽고 모니카는 니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로를 증오하는 사이였는데 각자의 부모를 죽였으니 한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대전의 공이 울린 순간이었죠. 탁월한 사기꾼은 상대를 속일 때 진실을 일부 섞어서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덕분에 속는 사람은 거짓말도 진실처럼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점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매우 유능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 속에 니콜과 모니카를 집어넣거든요. 덕분에 소설의 몰입도와 개연성이 한껏 올라갑니다. 서로의 부모를 살해하며 한 차례 펀치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이제 전 세계를 체스판으로 삼아서 대결을 벌입니다. 모니카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소련의 항공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국산 스팅거 지대공 미사일을 건네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때 모니카를 발견한 니콜은 그녀의 허벅지를 쏴서 중상을 입힙니다. 모니카는 간신히 말을 타고 도망을 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다리를 절단하고 평생 의족을 착용하게 됩니다. 니콜이 아주 한방 제대로 먹인 셈이죠. 오사마 빈 라덴의 부하들을 움직여서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을 박살낸 후 니콜은 외교관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이란 핵을 활용하는 법을 모색하던 중 이번에는 모니카의 레이더에 포착되죠. 모니카는 추격 중에 니콜의 눈을 총으로 맞춰서 그녀를 외눈박이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니콜은 평생 안대를 착용해야 하는 신세가 되죠. 서로 다리와 한쪽 눈을 교환했으니 두 사람의 대결 결과는 2대 2가 되었습니다. 50대를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마침내 긴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젊은 시절 복수의 광기에 미쳐서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모니카는 젊은 시절부터 익명으로 스파이 소설을 써서 인기 작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리즈가 계속 히트한 결과 일을 하지 않아도 인세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죠. 모니카는 니콜의 추적을 의식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에서 카드와 휴대폰을 일절 쓰지 않고 CCTV가 있는 장소도 피해 다니면서 아주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고 삽니다. KGB라면요, 전 세계 어디에 숨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모니카의 처절한 노력 덕분에 니콜은 수십 년 동안 모니카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하죠. 2045년 모니카가 85살이 된 해에 마침내 니콜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집을 찾아옵니다. 니콜은 모니카의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RFID 칩의 위치 정보를 추적했던 겁니다. RFID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식별하는 일종의 전자태그로 최근에 제품의 위치 정보, 유통과정 관리, 위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니콜은 이제 서로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체스 시합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복수를 포기했던 니콜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암에 걸려서 몇 개월가량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니콜이 몰래 탄 독을 먹은 모니카는 해독약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모니카는 몰랐지만 이 시합은 사실 두 사람의 신념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니콜의 속셈이 있는 대결이었습니다. 니콜이 안대에 모종의 장치를 하고 시합에 임하거든요. 처음에 주제의식을 잊지 않고 결말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구성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더군요. 두 사람의 마지막 체스 대결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책을 읽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야기 틈틈이 에드먼 웰스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드먼 웰스는 베르베르가 창조한 가상의 인물이며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은 실제로 베르나르가 출간한 책이죠. 소설과는 별개로 이 백과사전은 역사, 철학, 윤리 등 아주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소설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로 소설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인문학적 지식을 확장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반갑게도 이 권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임진왜란 시 왜군을 물리쳤던 해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기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집어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기 작가의 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무용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니콜과 모니카의 인생이 비틀리고 왜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두 사람의 인생이 궤도를 이타는 과정을 보면 부모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콜의 아버지는요, 돈은 많았지만 급진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고지식하고 위험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IRA의 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기도 하죠. 아버지는 니콜에게 공산주의 사상과 함께 집안부의 축적 과정도 이야기해 줍니다. 니콜의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는 전과자이자 범죄자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악당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사상을 주입받은 니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IRA에 잠입한 영국 스파이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유로파 축구 결승 시합에서 홀리건에 폭동을 유발하며 많은 사상자를 내는 사건으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비틀린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니카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동급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력적인 면을 드러내지만 이러한 모니카의 폭주를 그녀의 어머니는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지 바라며 방치할 뿐이었죠. 만일 모니카의 곁에 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상한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뛰어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며 그걸 어겼을 때에는 본인도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려주었다면요. 그녀가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소모품으로 여길 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엄하게 알려주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제 경험이나 주변인들을 살펴보면 나이를 먹이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늦어도 20대까지는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사고방식, 또 인생 철학과 윤리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기 쉽고요. 운이 좋아서 성공한다 해도 윤리도덕은 개차반인 인물이 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암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인물들이 누군지 궁금하다면 매일 9시 뉴스나 신문 1면을 보면 됩니다. 정치, 경제계에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은 거기 다 나오니까요. 이번에는 이 작품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점을 단점으로 이야기하고 싶네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어떻게 단점이 되냐, 장점이 돼야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니콜과 모니카가 머리가 좋아서 청소년기에 체스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KGB와 CIA에 들어가서 스파이로 성장하는 과정이 자기적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파이 활동이라는 게 머리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이단 헌트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도 좋지만 그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 비결은 오랜 스파이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 덕분이거든요. 그 분야에서 수십 년을 구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니콜과 모니카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앞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고위공직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장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작가가 두 사람의 대결에 집중하려고 외적인 요소를 제거한 모양새인데 구성에 예민한 독자라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책을 읽는 순간보다 읽고 난 다음에 더 오래 잔향이 남는 법이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작가가 두 주인공을 내세워서 던지는 질문인 혼자가 나은가, 공동체 무리가 나은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한참 동안이나 골몰하게 되더군요. 철학이나 과학, 예술 분야에서는 극소수 천재들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게 맞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인물만 해도 스마트폰과 퍼스널 컴퓨터로 산업혁명 이후에 최대의 변화를 창조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죠. 그런데 극소수 인물이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공동체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또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면 더 빨리 가지만 함께면 더 멀리 간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이죠. 주관적인 제 입장은 모니카의 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극소수에게는 그만큼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사적으로도 탁월한 리더가 만든 변화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면 뛰어난 개인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1인에게 1표가 돌아가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서는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몰입애들과 세금 도둑들과 무능력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생각 없는 투표권자들이 있는 한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왜 시민들만 정치에 참여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퀸과 폰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개인과 무리 중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누가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하기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현명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설임에도 매우 흥미로운 생각을 지속하게 해주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퀸의 대각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제 평점은 8.1입니다. 지금까지 북마준이었습니다.